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문학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국내 소설, 또 그중에서도 SF. 국내 SF 소설계의 고인물. 남들이 너 왜 그런 거 쓰냐고 할 때부터 SF 소설을 써오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이서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영입니다. 임태훈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태훈입니다. 세 분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전 중반인데요. 34시. 자, 제가 왜 고인물이라고 했냐면 SF 작가들이 처음으로 등장한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세 분 포함한 여러분이 활약하고 있었죠. 그렇죠. 네, 아무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렴요. 네. 오늘 오신 이유는 뭐냐면 소설 그중에서도 이제 SF 또 그중에서 한국적 SF 소설의 상상력은 어떤 세계인가. SF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모든 SF 장르를 다 좋아. 그럼 저희들 소설도 한 번쯤 읽어보셨을 법도 한데. 영화나 드라마만 보시는 것이죠.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책이 좀 귀찮고 SF는 상상력은 좋은데 영화로 소비하는 거죠. SF 영화들이 그 상상력을 책에서 빌려온 경우가 많잖아요. SF. 그렇죠. 6년 초에 화제를 모았던 승리호 같은 경우에 예. 요즘 한국 SF의 동향, 흐름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느낌에서 영화도 나왔다는 생각을 보면서 많이 했거든요. 네. 저런 거 소설 쓰는 사람들은 좀 앞서서 비슷한 분위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다 했는데. 아니 막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그렇게 하자. 네. 저런 느낌. 이제 영화로도 이제 되는 시대가 드디어 가깝게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목소리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예. 본인 얘기하실 때 곽입니다. 네, 곽입니다. 예. 그리고 입니다. 임입니다. 이렇게 본인 목소리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네. 예. 자, 대중음악계 인디처럼 마이너로 취급받잖아요, 국내에서. 요즘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네, 요즘은 최근 한국 문학계의 어떤 흐름이 뭐냐라고 하면 페미니즘이다 하고 꼭 같이 나오는 이야기는 SF다 이런 이야기 자주 나옵니다. 저도 좀 실감을 하고 있는 중. 아, 그래요? 저희가 데뷔를 하고 시작했던 2008년 9년도 때는 1년에 그러면 한국 SF 책이 몇 권이나 나왔느냐? 10권 안팎이었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SF는 전부 다 사서 볼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여기서 임입니다, 이입니다, 곽입니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쓸데없이 좀 들뜬 목소리가 곽. 그러니까. 네, 나머지가 이. 곽 작가님 화가 나셨네. 무슨? 그런데 작년에 SF 장편 소설만 50권이 출간이 되고 한국 작가가 쓴 SF 장편 소설만 50권. 야. 그리고 주당항원이네. 네, 발표된 단편만 300편이 넘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히트친 작품도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 이동에서 히트친 작품이 뭡니까? 빛의 속도? 저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문목화 작가님 돌이킬 수 있는 네. 돌이킬 수 있는 또 메가히트였죠. 그쵸. 네. 여기서 메가히트라는 건 몇 권입니까? 최소 만 단위는 훌쩍 넘어가는. 많이 히트구나. 아니요, 최근에는 10만 부를 돌파하는 순간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그렇죠.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10만 부를 돌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고인물 어쩌고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데뷔했을 그때 보면은 SF는 500권만 팔린다. 왜냐면 팬덤이 500명밖에 없기 때문이다. 뭘 내든 500부만 팔리니까 사실 1000부 이상 찍으면 안 된다. 1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네. 그럼. 그렇죠. 500부에서 10만 권까지. 그렇죠. 작가들을 잘못 모셨네. 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타 작가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SF에서. 문목화 작가님 기억해 두실 만한 이름이고요. 정말 반응 좋으시고 옆에 계신 임태훈 작가님도 책을 내시는 족족 영상화 계약 이런 거 잘 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은 사실 문학계에 잘 안 계십니다. 의외로. 원래 SF 장르가 외국에서도 보면 그 세계관에 홀딱 빠진 사람들이 매니아가 돼서 그러니까요. 따로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런 게 강한 장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덩어리가 이제
10만 단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도. 네, 네, 네. 여전히 잘못 보셨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10여 년 전 척박할 때부터 작가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왜 SF를 선택하신 겁니까? 뭔가 이 작가님이 좀 진정한 문학도로서 뭔가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 있지 않을까요? 아, 저요? 네. 저 좀 이상한데. 아니, 이상한데 시작이? 이 작가님이 문예청 작가 출신이세요. 진짜 아. 정통 문학의 길을 걸으시는 분인데 어. 그 중에서 이제 SF를 딱 택하신 느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저는 예고 문창과를 나왔는데 근데 학부를 국문과를 갔어요. 예. 그 예고니까 이제 100일장 이런 거 해가지고 간 건데. 100일장. 보니까- 정통 코스 아니에요? 그쵸, 이미 정통 코스죠. 10대부터 100일장에서 무수한 상을 받고 국문학과에 간 다음에 네. 문예창작을 하는 제가 간 학교가 이제 공대가 유명한 학교였어요. 한양대시라면서요. 아, 네. 네. 네, 아무튼. 근데 그 왜 동국대 이런 데 가면은 네, 이런데. 불교 철학 이런 거 좀 뭐지 나오잖아요. 그 무시 같은 게 느껴지는데. 동국대 이런데. 아니라고요. 아니, 아무튼 아니. 동국대가 불교 철학 같은 거를 필수 교양으로 하고 뭐 이대라면 여성학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 나름의 학풍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한양대는 필수 교양으로 1학년 때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라는 과목을 배워요. 아, 근데 그 과목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글을 쓰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써본 게 소설밖에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내. 아, 그래서 그때 처음 SF를 썼어요. 아. 쓰니까 재밌더라고요. 숙제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맞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숙제 썼는데, 네. 오 재밌다 이거.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 야 이거 재밌다고 네, 말도 그쵸. 해주고. 네, 막 칭찬해주고 어. 그러니까 재밌어서 계속 쓴 거죠. 몇 장짜리를 냈어요? A4 용지로 2장 반 정도 되는 SF를 네. 썼었는데요. 안드로이드인 바기나 덴타타? 그러니까 질의 이빨이 달려있는 안드로이드 이야기를 처음으로 썼어요. 진의 이빨? 여성의 질에 이빨이 달려있는 아 여성의 질이 예. 무섭다. 그 이야기를 제가 그런 처음으로 서브 장르가 썼고요. 있다고 들었어요. 예. 공포 영화 같은데 가끔 나오죠.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호러 SF를 처음으로 쓴 건데 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걸 신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로. 그죠. 테크놀로지로 아, 접근하신 겁니다. 안드로이드인데 야. 이빨을 장착했어 네네. 걔가. 야. 그래서 남성 안드로이드를 다 잘라버립니까? 아니요, 남성 인간을 잘라야죠. 왜 안드로이드를 잘라요? 너무 무서워. 네, 그런 걸 처음으로 썼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뭐라고 평하셨어요? A+ 주고 소설을 써온 사람이 있는데 너무 훌륭하고 너희들도 이런 거 써도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잘못했네. 잘하신 거죠. 그때 이 좁은 길로 인도하셨네. 네. 한국 SF 계를 위해서는 진짜 잘하신 거죠. 교수님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잘 계시는지. 그렇게 가이드를 당한 후 계속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서관에 가서 SF를 한번 읽어보자. 아. 재밌으니까. 그래서 아. 읽어보기 시작했죠. 아, 우리 곽 선생님 리액션이 과한데 네. 아, 이 정도 하면 안 됩니까? 딱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방청객 같은 느낌으로 딱 좋아요. 알겠습니다. 조금 약간 낮출까요, 좀? 아니요. 아니, 알겠습니다. 딱 그 정도 유지했어요. 네, 예. 네. 제가 훨씬 쉽네요 진행하기가. 별 내용 아닌데 아시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상업적 소설은 언제 나온 겁니까? 13년에 악어의 맛이라는 단편집을 냈어요. 악어의 맛? 예. 이거는 또 어떤 스토리 라인이에요? 단편집이니까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소개해 주시고 싶은 거 하나 좀 그러니까 한국적 SF 그 고유의 상상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하는 SF 상상력은 대부분 다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이 작가님 그런 쪽이 좀 강하신 편인데. 그러니까. 그죠? 그 악어의 맛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는 예. 히스테리아 선언이라는 단편이 있는데요. 네. 특수한 높은 중력에서도 견딜 수 있는 유전자가 발견이 되고 그 어. 유전자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여성들을 국가가 데려가서 임신과 출산에 그걸 반복하게 하는 그리고 일정한 그 기간 동안 임신과 출산을 하면은 복지 혜택도 주고 나가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의무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만드는 체제? 강한 배경으로는- 중력을 견딜 수 있는 자식들은 왜 필요한 건가요? 뭐 그때 당시에 저는 우주 개발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그 것 같아요.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행성에 가서 그쵸, 생활할 그쵸. 사람들 뽑기 네.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자, 곽 작가님 리액션만 해주시고 진행은 제가 할게요. 듣다 보니까 빠져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아주 좋아요 오늘.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여성이 어. 탈주하는 이야기였어요.
단편이고. 네. 그러니까 SF하고 여성을 접목하셨네. 맨 처음 출발부터 그랬지만. 네, 여성에 대한 이야기랑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같이 해왔던 것 같아요. 젠더하고 노동. 완전 빨갱이구나. 부인하지 말고 있어. 자,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상상력들이 있는지. SF라는 게 우주도 나오고 외계인도 나오고 괴물도 나오고 뭐 미래도 나왔다가 시간 여행도 나왔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판타지가 있잖아요. 상상력을 엿보고 싶은 건데 이 작가님은 그렇게 숙제하다가 여기까지 왔고. 자, 곽 작가님은 좀 천천히 여쭤볼게요. 예. 우리 임 작가님은요. 저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항상 그럼 나 언제부터 SF에 매료되기 시작했나를 생각해 보면 저는 기억하는 게 처음으로 돼지 저금통에 배를 갈라서 제 용돈으로 서점에 갔습니다. 네. 너무 읽고 싶은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UFO 신드롬이라는 책이었어요. 맹성렬 교수님이라고 또 한국의 UFO를 워낙 오래 추적하신. 맞아요. 저도 그 책 존재 알아요. 그죠. 그 책이 사실 초등학생이 읽기엔 너무 좀 어렵죠. 그런데 30페이지에 올컬러 페이지로 유명한 UFO 사진들이 수록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그렇지. 그런 것이 없던 시대라 그렇지. 당연히 다 진짜라고 믿고 우주 어딘가에는 외계인이 있고 우리를 계속 방문하고 있는 걸까? 초등학생 음모론자. 그런데 이제 그 책을 다 읽었는데 네. 책 날개 마지막 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뭐야 이게? 전화를 하면 50원이 차감이 되는데 대신에 UFO의 비행음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 700만 쪼저쩌고 그거. 700만 쪼저쩌고. 근데 이게 50원이요. 그 당시 쇠고기 라면이 100원인가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저한테 큰 가격이고 엄마한테 혼날 수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숨을 죽이고 이제 수학에 귀를 대고 있는데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이거 입으로 설명하기 좀 힘든데 이걸 한번 이 소리로 계속 갑니다. 이 소리로 계속 가요. 그런데 돈을 저렇게 벌어야 되는데. 이게 나 지금 외계인이 만들어낸 소리를 듣고 있어. 너무 황홀해. 완전 선진 마케팅이다. 그렇죠. UFO 소리라는데 어쩔 거예요 깜짝스럽다. 그거를. 아니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그거는 에드와르트 빌리 마이어라는 UFO 이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실을 플라스틱 장난감을 실에 매달아서 이제 사진 조작으로 찍은 거고. 그 금성에서 누구 만났다고 그죠. 하는 그 사람. 맞아. 샘야제 만났던 사람인데 사기꾼인데. 그럼 그때 들었던 왕왕 하는 소리는 뭐냐 싶었는데 나중에 김건모 씨의 사랑이 떠나가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냥 와우 이펙터인데 이게. 그냥 와우 사랑이 떠나가 이펙터. 옆에 사랑이 떠나가 네네네 하면서 나오는 그 음이 있거든요. 그 샘플링인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 상상에 매혹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UFO 사진 하나가 저 안에 외계인이 있고 왜 지구를 찾아왔을까? 예를 들면 백악관 위에 UFO가 떴을 때 대통령이 아인슈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고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UFO 신드롬에 실려 진짜 있어요. 일리가 없지. 근데 여기서 박사님, 이 제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제 전투기를 쏠까요 말까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물어봅니다. 아인슈타인한테. 근데 아인슈타인이 점쟁이야 아인슈타인.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책에 실려 있는데 절대 군사적 대응을 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머나먼 별에서 지구까지 날아온 뛰어난 문명 수준을 가진 외계인들이라면 괜히 공격적인 대응을 했다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냥 아인슈타인 느낌인데 진짜. 돌이킬 수 아인슈타인 없는. 빨갱이라서 그래 그냥. 빨갱이라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전투기를 물리십시오. 그리하여 출동하였던 전투기는 대통령의 황급한 이제 철수 명령을 받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써 있으니까 초등학교 믿었지. 초등학생한테 얼마나 재밌겠어. 캐릭터를 잘 짠 소설이네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그 30페이지의 풀컬러 UFO 사진들이 지금의 SF 작가인 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첫 작품은 뭘로 등단하셨어요? 2009년도쯤에 네이버 오늘의 문학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일주일 동안 대문에 걸립니다. 저의 작품이. 그때 썼던 작품이 가을 반점이라는. 가을 반점. 네. 전라도 완전 시골에 짜장면 집을 하는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들과 아버지가 외계에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세력과 전라도 시골 안에서 저게 뭐시여? 하면서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외계인을 추적하는 시골 SF물이에요. 시골 SF. 향토 SF물인데 그것도 판권 최근에 팔린 네네, 그거죠. 최근에 팔렸죠. 재밌다 이거 설정이. 그래서 제가 실제 전라도 산골에서 자랐었고 집에서 학교를 가는 길에 절이 2개가 있었고요. 폭포가 하나 있었고 논밭은 셀 수가 없이 많았는데 왜 꼭 UFO는 저기 어디 영국의 들판이나 미스터리 서클 같은 거 맨날 왜 외국에만 그리나 한국의 시골 들판 좋은 데 많은데 여기 좀 찾아와 줘서 응? 이렇게 좀 누려주면 외계인들이 왜 꼭 그 맞아요. 열강의 강대국들의 맞아요. 땅만 찾아가는가 그만 있었죠. 관광 수입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럼요. 사실 외계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 큰 차이 나게 보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상력이 소설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개돼요? 시골에 찾아왔어 외계인이. 그죠? 전라도에. 근데 그래서 이제 생각나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잘 안 나. 아니 여기서 내가 어디까지 말해줘야 소설이 잘 팔릴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가울 반점이라는 수상한 네. 중국집에서 만든 짜장면이 네.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주인공은 굴러온 돌인 저 주방장의 뒤를 네. 추적해야 된다. 주방장이 외계인을 무슨 고기를 쓰는 건가? 고기를 쓰는 건가? 이 작은 동네에서 소고기를 쓰는 것 같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쓰는 것 같지도 않고. 아 처음에는 외계인인 줄 모르고 그럼요. 저 중국집 왜 저렇게 잘 나가지? 응? 우리 동네에서 고기 조달하는데 다 아는데 이게 돼지고기 소고기 들어가는 거 아닌데. 요리라는 게 실력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특별한 재료를 어딘가에서 공수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이제 달밤에 시골 달밤에 제가 전라도 그 시골에 살 때 그 개골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리고 이제 소쩍새 같은 새소리 들려오고 그런 풍경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풍경을 배경으로 외계인과 추격전을 한번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결국 추격을 하는 그 추격극입니다. 소동극이죠. 그러니까 주방장이 외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죠. 추격하다 보니까 끝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외계인이.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다 말해줘야 한 편 되겠다. 다 읽었어 지금. 사람들은 이거 듣는 사람들은 그 책 안 사. 지금 한 편 다 읽었어. 얘기해 드릴게요. 그 외계인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 이 전라도 시골에서 지구의 가축, 소나 돼지들을 납치해 갑니다. 왜 실제로 UFO 가끔 있다고 하니까 소가 UFO로 끌려 올라가는 유튜브 동영상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구에서 가져가기만 하면 양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짜증을 준다. 그래서 자기네 행성에 있는 소 같은 자기네 행성에 가축 있는 고기를 가축을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왔는데 얘의 고기는 너무 새콤해서 요리에 쓰이면 이제 새카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새카만 요리에 걸로. 에만 활용할 수 있는 거네. 기막히네. 기막히네. 그래서 중국 의식 짜장면을 그래서 선택했다. 짜장면을 선택했었던 거죠. 국민 장르가 아버지와 뭐야 이게 코믹 아니야? 외계인이 지구 가축들을 가져가는 게 미안해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가축 데려와가지고 심지어는 중국 요리로 만들어서 그 호응이 괜찮았습니까? 저는 니보 메인에 일주일 걸려 있었다는데.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거기에 댓글을 달고 나 초등학교 때 네 짝꿍이었던 누구야. 소설가가 됐구나. 대중의 반응이 아니잖아. 대중의 전혀. 반응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게 주인공 시점은 고등학생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되게 무능력한 주방장이에요. 맛이 없는 짜장면을 만드는. 하지만 그 동네에 짜장면집이 하나밖에 없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춘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다룬 건데 어떤 중년 남성분이 이런 글을 남기신 거예요. 어렸을 때 목욕탕에 가면 어린 아들 목욕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이제 등을 밀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목욕탕 가자고 꼬시려고 목욕탕 갔다 오면 너 짜장면 사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목욕이 끝나고 짜장면을 먹는 기억이 남아있는데 이 소설을 보고 짜장면을 먹는데 제 눈앞에 아버지는 안 계시군요.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무슨 반응이야 이게 또. 이거 갑자기 감동. SF에는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짜장면에 반응한 거 아니야? 그분도 이제 자식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니까 그때 아들한테
짜장면을 사줬던 심정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알게 된 이 소설의 의도한 바는 그게 아닌데 왜 서정 소설로 받아들였어? 아니 서정적인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결국에는 그 외계인이 그 마을에 와서 아들과 아버지가 그 마을을 떠나야 돼요. 결말에는 떠나야 되는데 약간의 페이소스 이런 게 좀 있는. 그래서 아들이 엄마는 왜 아빠를 버리고 도망쳤어? 이 마을에 남아 있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결국 하나 있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를 외계인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를 화해시키는 이야기. 이게 나 약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 소설 이런 소설 내용이다. 이게 무슨 색난리야? 몇 년에 나온 거예요? 2009년. 2009년. 지금도 12년 전. 근데 이제 12년 전. 완전 생소한 전개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했거든요 여기에. 자 그동안 다른 분 말하는 분량 정도 말하신 것 같은데 리액션만으로. 자 박 작가님은 어떻게? 네, 저는 대학원 때 화학도 좀 했었고요. 뭐 공학 박사로 박사학위 두 분은 받았는데. 이제 문학을 애초에 전공하셨는데 네네. 본인은 화학 전공하고 나중에 공학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화학 회사들을 여기저기 쭉 다녔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틈틈이 소설을 계속 그냥 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과학 SF가 아니라 그냥 소설을 쓰셨어요. 네, 그냥 처음에는. 소설을, 네, 그냥 소설을 썼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SF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SF도 쓰게 됐어요. 읽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SF를 쓴 게 아니라 네네. 과학은 했지만 네. 내 안에 있는 문학 소년 네, 계속 살아남아서 네. SF 같이 건드리게 되었다. 네, 뭐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 네. 첫 네. SF 소설은 뭡니까? 첫 SF 저 사실은 잘 받고 팔린 거 이런 게 SF가 아니라 가지고 약간 최초로 좀 이거는 좀 내 보일만하다, 좀 반응 좋았다 싶은 거는 조용하게 퇴장하기라는 그런 소설이 있거든요. 조용하게 퇴장. 네,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의 어떤 천문학자 뭐 이런 사람이 별에 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태양이 좀 있으면 폭발할 것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 거예요. 네. 태양이 폭발하면 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래서 이제 지구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구가 멸망하기에 뭐 1년, 2년 이 정도 남았으면 막 대혼란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하겠는데 남아있는 세월이 대충 한 78년, 79년 이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지구 멸망할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독특한 설정이네. 네. 보통은 한 2, 3년 뭐 이렇게 남아있으면 그렇죠. 난리가 나잖아요. 한 사람의 세계 정도가 이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년쯤 남아있다 이러면 뭐 기술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잘 되게 해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대충 애매하게 한 78년, 79년 이 정도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론 끝에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우리 이제부터 자녀를 아무도 출산하지 말자. 그래서 자녀를 출산 아무도 안 하면 지금 1살짜리 갓난 애기라도 지구가 멸망할 때 한 78세 정도까지 살만큼 살고 가는 거다. 그렇게 그냥 우리 살다 가자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약속을 해요. 그런 걸로 막 단속도 하고 이제 그럼 당신 왜 출산합니까 이런 식으로 단속. 당신의 출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미래가 끝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모든 세상의 제도 같은 것도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거 재밌다, 이거 설정.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초등학생인 사람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초등학교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중학생인 사람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중학교 필요 없는 거죠. 더 이상 자원도 투입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뭐 지금 부자인 사람들이 뭐 상속을 어떻게 해준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20년 후에 뭐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 테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사가 다 바뀌어요. 정부의 뭐 통제가 어떤 부분 되게 강해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 되게 약해지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사상을 자꾸 불어 넣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래나 이런 것도 어차피 역사상 살아온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한평생 살다 가는 거였다. 우리도 이렇게 즐겁게 한평생 살다 가면 아쉬울 거 없고 불행할 거 없는 거다. 78년 후에 지구가 종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다 같이 나누면서 살면 오히려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삶을 살면서 가는 거다라는 막 그런 사상을 사람들이 막 노래로 하거든요. 아포칼립스가 가져온 공산주의네. 뭐 공산주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약간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레지스탕스가 있는 거예요. 78년이면 시간이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수로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막아야 된다. 나 어떻게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출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음 세대에 태어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중에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천재가 있어가지고 해결책을 이 만들어낼 문제를 수 있는.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의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도 일리 있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막 갈등을 빚고 뭐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재밌다 이거. 네, 그래서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얘기할 거. 토끼의 아리아라는 곽재식 단편집에 들어있는 소설입니다.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잘 파네. 제목이 뭐라고요? 토끼의 아리아라는 단편집에 토끼의 들어있는 아리아. 조용하게 퇴장하기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맛보기고 내 작품 중에 이 설정, 이 세계관, 이 서사는 써놓고 보니 오마이 가드 이걸 내가 썼단 말이냐. 그런 작품의 내용을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임 작가님 히어로 부르는 그 한번 던져주시죠. 아, 좋다 좋다. 두 분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임 작가님의 소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태릉 좀비촌을 그거 생각했는데 좋죠. 그것도 좋죠. 예를 들면 이제 네. 좀비가 나옵니까? 진작님께서 한국적인 SF물에 대해서 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한국적 상상력이 그죠? 예. 그리고 그 우리- 작품이 저에게 가장 큰 수익을 계속 벌어졌기 즉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이 이 장남을 사실 진짜 어느 나라 SF 작가한테 작품의 동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장남이라서 이런 얘기 들어보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한국적인 거지. 그 작품이 저에게 장남이라는 거죠. 음. 큰 돈을 벌어다 준. 아. 제가 이제 박 작가님 네. 살살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일을 했냐면 종합격투기 취재 기자 일을 했었어요. 격투기 운동 선수들에 대한 로망 판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년간 UFC K1 그 당시에 또 K1이라고 킥복싱 대단한 무대가 있었죠. 그래서 운동 선수들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극한의 단련을 하는 선수들인데 근데 그 선수들 인터뷰를 하는데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뭐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마스크를 쓰고 누군가 사람을 대하는 게 어색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 선수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감기에 좀 독하게 걸려서요. 콜록콜록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격투기 선수들의 육체라는 게 극한으로 단련된 인간 병기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감기에 이렇게 쉽게 걸리지? 격투기 선수들이 감량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체중의 뭐 예를 들면 70kg인데 경기 주간이 되면 3일 동안 거의 8kg에서 9kg 가까운 체중을 단시간에 빼는 거예요. 8kg. 그리고 경기 날 직전에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6끼 7끼를 먹어서 또 그만큼을 찌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신체의 리듬을 굉장히 불규칙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인 저보다 운동이라고는 밥을 쌓고 사는 저보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퍼뜩 전구가 켜지듯이 만약에 한국에 좀비 사태가 퍼졌는데 오히려 이런 인간병기 같은 운동 선수들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해서 제일 먼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능력은 뭐 너무 뛰어나. 그러니까 그럼 너무 무서운 좀비겠는데? 국가대표 좀비가 등장하는 국가대표 좀비 너무 무섭겠는데? 팀으로 등장해. 국가대표 선수가. 근데 결국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들도 그 운동 단련법이 어디에서 오냐면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면 다 태릉 선수촌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태릉 선수촌의 역사가 이제 전국에 퍼져서 각 동네의 체육관들 관장님들이 선수들을 양육하고 마치 무협 소설에서 꼭대기에 소림사가 있는 숭산에 소림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태릉 선수촌이 소림사 역할. 그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좀비 바이러스가 한 방울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폐쇄된 구역이 된다면 저는 이제 운동 선수들을 취재하면서 운동에 대한 좀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운동 선수들이 평소에 어떻게 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캐릭터들을 알다 보니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 설정을 이해했어요. 네. 전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릉 선수촌에 네. 우연히 배경이 2020년입니다. 네. 우연히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 한국에서는 2020년 그렇게 맞췄습니까 또? 한국에서는 그 바이러스에 걸린 시체가 한국 상공위를 날다가 하필 태릉에 그 헬기에서 좀비가 깨어나서 추락을 하는데 그 장소가 불암산 태릉 선수촌이 딱 불암산 언저리에 있거든요. 전 세계의 0.001%의 신체 능력을 가진 국가대표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장소인 태릉 선수촌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일어나는 재난 소설인 거죠. 그 설정은 이해했는데
어떻게 전개돼요 이 이야기가?